안녕하세요. 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 구독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간호사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병원을 세 군데나 옮기고 정착을 하게 됐네요. 원래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거라고 하잖아요. 이 간호사라는 업을 선택하고 나서 특히나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간호사들끼리 태움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온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의 군기를 지나치게 잡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다지만 전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의사들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분명히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세상에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일 때문에 마주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포용력도 없고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요. 병원이라는 공간이 어디 의사들만 존재한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마치 자기 수발을 들어주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 다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 직장에서나 실컷 봤으면 그만이지 집에서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직장 동료로 만나도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은데 떼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저와 한 가족이 된 저희 의사 형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저희 의사 형님께서 이번에 자기가 늘 무시했었던 간호사인 동서에게 제대로 한풀 꺾이는 일이 있어서 통쾌한 마음으로 사연 공유해 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저희 할아버지 영향이 컸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의사와 간호사셨거든요. 옛날엔 시골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만나면 돈도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 의사라는 직업이 장래 희망칸에 의사라고 써서 낸다고 덜컥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의사를 하기 위해 제 성적은 한참이나 모자랐었던 거죠. 결국에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으면서도 성적에 맞춰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하고 찾다가 고른 것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의사보다 되기 쉬워 보여서 그러냐? 병원에서 간호사들만 빠져봐라. 다음날 그 병원 난리 나고 문 닫아야 하지. 그만큼 간호사 역할이 병원에서는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항상 사람 살리는 건 의사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그 사람들이 전부 있으니까 의사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다. 너도 네가 선택한 직업이 귀한 직업인 줄 알고 일해야 돼. 알겠지?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간호사가 얼마나 병원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말씀을 하셨어요. 성적을 맞춰서 온 학과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괜히 뿌듯하게까지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렸을 때 주사바늘 무서워서 병원에서 빽빽 울었던 네가 무슨 간호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만류했지만 어려운 실습 과정까지 다 이겨내고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해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절대 그렇게 만만한 직장이 아니라고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힘들게 짝이 없더라고요. 야,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린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거슬리게 하지 말고 병원에 도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옷 벗고 다른 일 찾아. 알겠어? 교대 근무에 뚝뚝 떨어지는 체력은 물론이고요. 다들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민해진 탓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일쑤였습니다. 혹시라도 간호사란 직업을 꿈꾸는 분들이 제 사연 들으시거나 간호사 꿈을 꾸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 그래도 한 번은 만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여튼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품었던 의사에 대한 환상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그렇게 차곡차곡 떨어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던 와중에 병원 손님으로 왔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선 제가 꽤나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워낙 성격이 다 무난하고 시집살이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병원에서 매번 모난 사람들만 상대를 해서 그런지 둥글둥글하고 무난한 성격의 남편과 시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마지막으로 옮겼던 병원에서도
정착을 해나가면서 걱정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김간, 들었어? 우리 병원에 새로 오는 대표 의사 있잖아. 내가 얘기 좀 미리 엿들었는데 완전 대박이잖아. 지난번 병원에서 이름 좀 날렸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뭐긴 뭐야, 진상으로 이름 날렸다는 거지. 전 병원에서 간호사들 쥐잡듯이 잡는 걸로 아주 유명했었대. 행복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병원에 새로운 대표 의사가 온다고 했던 그날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총 4명의 대표 의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규모가 꽤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던 대표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공석이 생겨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꽤나 빨리 뽑혔구나 했죠. 사실 이 담당 의사라는 게 저희 간호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만큼이나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의사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어딘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 감당하느라 일 힘든 걸 못 느낄 정도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새로 오는 의사 선생님께서 지난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갈구고 태우는 것으로 한동안 이름을 날리셨다고 하니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제발 서로 잘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온 소리이길 간절히 빌었죠. 반가워요. 앞으로 일하면서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나 2번 말하게 하지 말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번에 말 못 알아듣고 꼭 2번, 3번 귀찮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 소문이라는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예정대로 저희 병원에 새롭게 의사 선생님이 오게 되고 그 선생님은 처음 올 때부터 거의 분위기를 살얼음판 걷는 수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옮긴 이 병원에 꽤나 정착 잘 했다고 이젠 장기 근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과 다짐들도 의사 선생님이 새롭게 오고 나선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이 여의사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랑 트러블이 많았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병원 와서 보니까 그 트러블이 왜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의사라고 콧대 높은 사람은 여러 봤어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예 계급 자체가 다르다고 선 그어놓고 사람 하대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다니까요.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다 같이 점심을 먹는 날이 별로 없어요. 안 바쁜 사람들은 나가서 좀 여유 있게 밥을 먹으라고 먼저 보내고 병원에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간호사실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나 간단한 간식 같은 것으로 대강 식사를 때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환자들이 정말 점심시간 직전까지 계속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점심시간에도 정리할 것들이 꽤나 많을 것 같더라고요. 동료 간호사들의 등을 떠밀어 줬습니다. 먼저 밥 먹고 오라고요. 전 냉장고에 있는 샌드위치로 대강 때우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응급실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는지요. 비록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여유롭지 않아 이렇게 간호사실에서 구겨져 대강 밥을 먹을지언정 제가 선택한 직업엔 후회 없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바쁜 하루를 다독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노크도 없이 간호사 휴게실의 문을 벌컥 열어 젖히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갖다 드릴까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이 꼴을 보고 할 말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의사인 나도 아직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간호사실에 숨어가지고 혼자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계셨다? 누가 병원에서 이렇게 간식이나 까먹을 궁리하면서 다니고 있냐고. 냄새나니까 나가서 처먹든지 하라고. 진짜 입을 뜨악하고 벌렸다니까요. 이 의사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최악인 사람이구나 하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간호사 휴게실에서 샌드위치 쪼가리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는 간호사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내 병원에서 냄새 풍기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코가 그렇게 예민한가 싶어요. 샌드위치에서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날 리도 없는데 저렇게 성을 내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간호사는 을 중에서도 슈퍼 을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의사를 들이받고 저 일 관두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병원에 계속 붙어 있고 여기를 오래 다니기 위해선 저도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의사랑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꾹 참고 죄송하다고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참 서럽더라고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 우리 병원에 대표 의사 하나 올 거라고. 여자 의사가 왔거든? 와, 진짜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어. 내가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아니다. 말해봤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 속만 상하지. 나 진짜 이 여자랑 제대로 한판 붙고 병원에 사직서 던지고 나와버려? 어? 아, 진짜 너무 열받아 죽겠어. 당신 성격에 퍽이나 그렇게 사직서 던지고 나오겠다. 나야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관두는 거 찬성인 입장이긴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의사 장난 아닌가 보네. 당신 병원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어지간한 또라이들은 다 상대해봤잖아. 이번엔 진짜 급이 달라, 급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웃으면서 진료보나 싶다니까. 아,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형 결혼할 여자 생겼다고 하더라고. 연애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는 건가 했더니 어느 틈에 몰래 연애 잘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형수님 되실 분이 안 그래도 의사라고. 그래서 당신이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뭐? 의사? 하긴 세상에 의사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됐지 뭐. 아주버님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진심으로 잘 됐다. 남편한테 형이 하나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상대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곧 집에 인사를 시키러 올 거라고 그러더군요. 의사한테 워낙 당한 게 많으니까 의사를 만난다는 얘기에 순간 움찔하긴 했지만 세상에 뭐 그런 의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께서 어련히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 그랬는데 형님 되실 분 저희 집에 인사 오시고 저 정말 그대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서만 보던 그 진상 떨던 대표 의사가 저희 시댁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 그랬죠. 아,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의사들 중에서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랐을까 하고요. 저랑 눈 마주친 형님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둘이 인사해라.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병원 다니고 있다면서? 아유, 동서지간 사이가 얼마나 좋으려고 그러는지. 새아가가 벌써부터 들어오자마자 네 칭찬을 어찌나 하든지. 우리 둘째 아가가 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싹싹하게 군다면서? 응? 자기도 찔리는 것이 있긴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먼저 선수를 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영 좋진 않았지만 거기서 나서서 제가 먼저 형님을 까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잠잡고 있었죠. 병원에서 눈만 마주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분이 시댁 식구들 앞에 있으니 완전히 순한 양이 돼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말을 잘못 꺼낼까봐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동서라고 불러도 되겠지? 제가 병원에선 까칠한 면이 있어서 동서가 일하면서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도 이해하지.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에 그런 곳이잖아.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남들처럼 편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럴 수 있겠어. 나도 항상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동서 설마 그게 내 진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해 못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 그럼 서운해. 어쩜 저렇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까? 시댁 식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속이 끓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좋으시겠죠. 의사 며느리 보는 건데요. 인사 잘하고 나가는데 형님이 절 따로 조용히 불러요.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시나. 설마 그동안 병원에서 내가 뭐 미안했다, 이해 좀 해줘라 이런 소리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우리 형님 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어차피 나 시집오고 나면 한 집안 식구 될 텐데 한 집에서 얼굴 불편하게 마주칠 거 원하는 거 아니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시댁 식구들한테
괜히 이상하게 말 전했다간 결혼이고 뭐고 진짜 큰 코 다칠 줄 알아. 내 말 무슨 소린지 이해했으면 가봐. 이건 뭐 협박이죠. 자기가 병원에서 해온 짓이 있으니 그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저한테 잠자코 입 다물고 있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입이 다물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짓도 병원에 있을 때는 하는 거죠. 뭐 집에 가자마자 남편 붙들고 아주버님이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몇 번이나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난감하다는 눈치였죠. 저만 간절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당신한테 다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 걸 허락한다고? 저 여자 완전 사이코패스나 다름없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아까 형수님 얘기 들었잖아. 병원이니까 촉각을 다투는 일들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 같은데 이제 한 집안 식구 될 사이인데 너무 마음에 문 꽉 닫아놓고 그렇게 굴지 말자. 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자기 형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희 남편은 저한테 그동안 그런 얘기들을 실컷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님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 자기가 무슨 수로 반대하겠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런 얘기 괜히 형님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같으면 자기 형님이 만나는 여자가 이렇게 개차반이니까 팔자 꼬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해준 저한테 고마워서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어요. 결국에 타이틀이 다인 거죠. 의사 며느리, 의사 형수님, 의사 마누라, 그놈의 의사 타이틀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더 말려봤자 말도 안 듣고 저도 그냥 저한테 다가오는 이 운명을 반쯤 포기한 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식을 올리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만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죠. 저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지옥은 좀 오바 아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상사가 있어요. 전 하루 종일 퇴근하고 저 사람 한시라도 빨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저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병원에서 괜히 우리 한 식구인 거 얘기도 하지 마. 설마 내가 한 식구라고 너만 특별히 따로 챙겨주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그 정도로 멍청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공과 산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머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 병원에 데리고 있는 게 안 억울할 것 같아서 그렇거든.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빨리 움직이라고 빨리. 가족이라고 좀 더 챙겨주는 그림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발 간호사를 사람 취급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한 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게 불편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 생각도 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자주 병원을 옮겨 다녔던 것도 있었고 솔직히 저 의사 형님 한 분만 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마음에 드는 병원이어서 옮기기 싫었던 것도 있었어요. 이 악물고 버티자는 심정이었죠. 그래, 아무리 괴롭혀 봐라. 네가 나가지 내가 나가니 하는 오기로요. 하지만 그런 형님과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흉터 수술 진행하는데 수술방 같이 들어오는 간호사 누구누구야? 전신 마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 알겠어? 저 선생님, 이 케이스는 국소 마취로만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환자분 나이가 어린데 전신 마취를 진행했다가 다른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흉터 수술을 하러 들어온 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전신 마취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여 수술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환자 상태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제가 말을 꺼내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다. 그냥 보호자 동의 받고 국소 마취로만 진행해도 될 것 같다 하면서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라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환자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의논하는 시간이요. 그런데 고귀하신 선생님의 눈엔 그저 간호사들이 자기 의견을 무시하고 똑똑한 제 생각에 토를 단다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 말을 꺼낸 저를 콕 집어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오늘 수술방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하고요. 그렇게 잘났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의사라도 되지 그러셨어요? 왜? 아예 혼자 나오고 나면 네가 처방이랑 다 내려서 약도 주고 치료도 하고 해라. 어? 어디 감히 간호사 주제에 건방지게 오덜 내리긴. 너 당분간 내 수술방 들어오지 마. 나가서 잡일만 해. 솔직히 너무 억울한 처사였지만 병원 안에선 의사 말이 곧 법과도 같으니까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수술방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동료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수술 결국 제 의견대로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진행하게 됐다고요. 아니 결국 제 의견대로 할 거면 왜 저를 내쫓았단 말입니까? 자기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꼭 네 오더 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 안 보는 데서 하겠다 이거고. 그래도 네가 내린 그 판단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주려고.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또라이 같은 의사들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잖아? 동료 간호사의 위로에 그래도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 의견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싫어서 절 수술방에서 아예 빼버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댁 모임이란 핑계로 이렇게 또 마주해야 한다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괜히 남편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대 쫙 내리쳤다니까요. 그러게 그때 결혼할 때 당신이 아주버님 좀 제대로 뜯어 말렸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일도 없지 않냐고요. 가뜩이나 불편해 죽겠는데 형님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낮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자기 편이라도 들어줬으면 싶었나 봐요. 아니면 그냥 제 코를 사람들 앞에서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셨던 걸까요? 의사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나도 얘기만 들어서 알지만은 병원이라는 데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들한테 욕먹어 사람들한테 치여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잖니.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자들한테만 치이나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한테도 치여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수술방 들어가면서 지시를 내렸는데 간호사들이 자기 짬 좀 찼다고 이제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그 간호사 수술방에서 빼버렸죠.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건데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 네가 역시 의사라서 똑부러지게 대처 잘했네. 둘째 아가 병원에서 가족인 거 티 많이 못 내더라도 이런 일 있으면 네 형님 편도 들어주고 해라. 알겠지? 오늘 할아버지 병원 가봐야 돼서 일찍 나가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얼른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이젠 나이도 있으셔서 가족들도 거의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 그럼 내일 병원에서 뵐게요. 병원에서 저랑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을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속으로 화가 치밀지만 조용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편 들어주니까 완전히 의기양양해선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너도 들었지?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 떠받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할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핑계로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이기도 했던 저희 할아버지의 건강이 최근 들어 엄청나게 나빠지셨거든요. 암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긴 하는데 병원에서도 남은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할아버지 병원을 찾아가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차마 다 하지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워낙에 예뻐하셨던 할아버지셨기에 임종 소식이 충격적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할아버지도 그건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선배 간호사에게 얘기를 해뒀습니다. 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부모상 아니면 3일 휴가 맞죠? 혹시라도 제 휴가 쓸 일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병원 비워서.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해. 할아버지랑 엄청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겠다. 우리도 일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 갈 테니까 가서 할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와. 병원에서 조부상의 경우엔 3일 휴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태를 관리하는 선배 간호사에게 잘 좀 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 형님까지 다 포함해서 장례식장을 다 같이 방문했었고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왜 자기한테는 말 안 하고 갔냐 하고 타박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별소리 안 하고 잠자코 넘어가는구나 했었는데 문제는 할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병원으로 복귀한 후였습니다. 난감한 표정의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오더니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3일 휴가 나오는 거 그거 아무래도 제 휴가로 돌려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되물었죠. 사실 너 그렇게 가고 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바탕 난리 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무슨 휴가를 3일씩이나 쓰냐. 그걸 왜 병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냐 하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병원에서도 부모상 외엔 그냥 자기 개인 휴가 써서 다녀오라고 조만간 공지 떨어질 것 같은데 너 선생님한테 뭐 밉보인 거라도 있어? 지난번부터 유난히 선생님이 네 일만 가지고 널 들들 볶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문제 없지? 장례식장에서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미 난리치고 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절 바라보고 있었던 거더군요. 다른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조부모 상에도 병원에서 나오는 휴가 잘만 쓰고 살았는데 자기가 뭔데 내가 대체 자기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휴가를 못 쓰게 막기까지 했을까. 진심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가족이 아니라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정말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일적으로 모자란 부분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고치고 서로 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다들 그래요. 선생님이 저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저도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잘못?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잘못이란 생각은 안 해? 야,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넌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한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방에 쪼르르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거밖에 더 돼? 다른 애들은 내가 그렇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내 의견 따라간다고. 너 혼자만 그렇게 병원에서 튀는 행동을 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니야. 너 설마 내가 개인적으로 너 미워하고 뭐 어쩌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으로 보이니? 너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시간 쏟고 마음 쏟을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앞으로 불만 있어도 나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네 선배한테 전달해서 나한테 올 수 있게. 알겠어? 하여튼 이 병원은 체계란 게 없어, 체계란 게. 이건 뭐 손에 몽둥이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래도 서로 얘기 좀 해보려고 찾아간 절 그냥 뭐 패는 것 마냥 말로 흠씬 두들겨 패더라고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이 병원에서 일을 계속해야 하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직서를 당장이라도 꺼내서 얼굴에다 패대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여기서 관두면 정말로 제가 형님한테 졌다고 항복의 깃발이라도 흔드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오기로 꾸역꾸역 버티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장례 때 있었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정말 원하는 살만한 일이었죠.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 걸 기억해놨다가 꼭 대갚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퍼렇게 갈려있는 복수의 칼날을 저희 형님의 모가지에 들이대는 데까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제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하나 더 들어왔다고 제사 준비하는 거 걱정이 없네. 음식도 너무 많이 장만하지 말고 딱 우리 먹을 정도만 간단하게 차리자. 내가 설거지는 책임지고 군기 잡고 남자들 다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째가 손이 야무져서 내가 항상 걱정이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번엔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왔는데 여태 계속 고생만 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머님도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제가 형님께 말씀드릴게요. 음식 양이 많지도 않으면 준비할 것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둘이서 준비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 난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며느리 복 받으려고 그랬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괜히 힘든 일 시키는 애들 붙잡고 집안일까지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첫째도 시집 오고 나서 이번이 첫 제사잖아. 몇 번 고생만 마치고 나면 우리도 다른 집들처럼 음식 사가지고 간편하게 하자고. 다음부터는. 알겠지? 그동안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제사 준비를 다 했어요. 말이 쉽지 제사 준비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식 양이 아무리 적다고 그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해야지. 전 제삿날이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올라오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걸요.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어머님은 그동안 며느리도 없이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이제 며느리 둘씩이나 보셨는데 그래도 같이 고생하시겠다고 팔 걷어붙이는 것이 감사하기도 해서 이번 제산 형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 둘이 장만을 좀 하겠다고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제 잘못도 있었죠. 형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둘이 하겠다고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요. 좋은 뜻에서 그랬던 거지만 저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낼 제사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둘이 하나, 이렇게 둘이 하나 뭐 크게 다른가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형님이 여간 사이코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형님 계셨네요. 이번에 제사요. 그거 원래 항상 저랑 어머님이랑 둘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머님 나이도 있으셔가지고 자꾸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무릎도 아프다고 그러시고 음식 장만까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번 제사는 저랑 형님이랑 둘이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요. 제가 형님 의견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당연히 형님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병원에서 일하니까 이 쿠셔너 사용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쿠셔너가 뭐냐고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쿠션 받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돌려서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사실 속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마음에도 없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했던 얘긴데 이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 형님은 뭐 건수 하나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하이에나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나 또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뭐? 너랑 나랑 둘이 제살 준비하자고? 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죄송할 짓을 대체 왜 하는 거야? 너 진짜 병원 일이 됐든 집안 일이 됐든 똑부러지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서. 너 혼자 또 어머님한테 그렇게 셀셀거리면서 얘기하고 혼자 착한 척은 다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착한 척을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너 혼자만 착한 척해. 내가 왜 네 착한 척 해주는데 옆에서 들러리를 서야 되냐고? 내가 네 보조야? 형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 그냥 어머님 고생하고 계시는 거 저희 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제사만이라도 좀 저희가 나서서 하면 어떨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형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기분 나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존이 뭐니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집인데 저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서로 보조도 될 수 있고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이런 일까지 편가르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희끼리 일 잘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어머님이 아예 제사 음식도 좀 사서 하고 제사도 생략하고 결국에 다 저희 좋자고 하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죠. 제가 여기서 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빠락빠락 대드는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금방이라도 절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들더니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시는데 저 솔직히 병원에서도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대체 이렇게 사이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지 싶고 의사 시험을 볼 때 인성검사 항목을 넣자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했다니까요. 야, 너 말 다 했어? 너 아주 의사 같다. 병원에서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게 집에 오니까 뭐? 시집 조금 일찍 왔다고 누가 너한테 완장이라도 채워준 것 같아? 야, 내가 의사야. 네가 간호사고.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어디 간호사 주제에 건방지게 의사한테 오더를 내리냐고. 너도 네 주제를 좀 알아야지. 안 그래? 너 진짜 오늘 나한테 제대로 한번 혼나볼래?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휘어잡을 기세로 다가오셨던 형님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들어온 가족들을 보고 급하게 저한테 떨어지셨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이미지는 챙기고 싶었던지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뼈도 못 추리고 싶은 거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난번부터 느꼈는데 협박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제 입을 막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든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나 싶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모습은 처음 봐서 다들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고 또 그 와중에 저희 형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굴색 싹 바꾸고 제가 잘못된 것처럼 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을 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설마 너희 싸우기라도 한 거 아니지?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지내도 모자랄 망정에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냔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드러나 보자. 누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 싸우긴요. 저희가 살짝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서 동서한테 일 때문에 한 소리 했었는데 동서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건지 저한테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가 간호사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의사인 저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병원에선 당연히 간호사가 의사 오더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했으면 동서도 의사하지 그랬냐고 얘기를 했는데 언성이 높아져서 어쩜 저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쏙쏙 빼고 잘도 얘기를 하는지 제가 바보도 아니고 거기서 형님 그렇게 입으로 장난질하고 있는 거 더 들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이참에 아주 가족들 앞에서 형님의 실체를 낱낱이 다 까발려야겠다 하고 저도 가족들 앞에 나섰죠.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을 줄 알았는지 가족들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앞에 나서니까 형님이 제 손목을 탁 붙잡고 아주 어금니까지 꽉 깨물고 저한테 야, 너 미쳤냐? 말 조심해. 알지? 하고 또 되도 않는 협박을 하길래 전 붙잡힌 손목을 탁 하고 쳐버리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 형님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말하시면 턱관절 상해요. 가족들 앞에서도 말 못하겠는 얘기면 저한테도 안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머님 얘긴 바로 하라고 제사 좀 같이 준비하라고 형님한테 얘기했다가 형님이 어디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오더를 내리냐고 거품을 물고 화를 내셔가지고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아주버님 전 정말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끝까지 아주버님 결혼 말려야 한다고요. 저희 형님 병원에서 어떤 사람인지 평판 한번 들어보시면 절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 못 하셨을걸요? 의사라고 갑질에 간호사들 무시하는 건 일상이고 제가 오죽하면 형님이 저희 병원 오시고 난 이후에 맨날 이 사람 붙잡고 병원 관둘지 말지 고민할 정도였다고요.
제가 여태 형님한테 당한 거 얘기하면 2박 3일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요? 나보고 말 조심하라고요? 왜요? 들킬까 봐서요? 형님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에 시댁 식구들이 다들 경악하고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 형님은 그걸 또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다고 이게 다 제 자격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이거 다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병원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거기서 간호사가 의사보다 목소리 높여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병원에서 자기가 찍소리도 못 내고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괜히 나한테 큰 소리 한번 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깝치나 본데. 야, 정신 차려. 어디 간호사 주제에 감히 의사한테 오더를 내리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이제는 더 숨길 노력도 안 하는 건지 저한테 모진 소리를 쏟아내서 저도 울컥해가지고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님뿐이 아니었죠. 아버님이며 자리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다 배꼽 잡고 깔깔 웃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간호사 주제에 어디 의사한테 오더를 내리냐고? 그러는 너야말로 어디 의사 주제에 건물주한테 오더를 내릴 수가 있니?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할 건 첫째 너인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주라니요? 지금 저희 병원 건물주가 동서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간호사 월급 가지고 저희 병원 건물 사려면 죽었다 깨어나고, 아니, 2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할걸요? 어머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벌어서야 당연히 못 사죠.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건물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의사셨거든요. 누구랑 다르게 사람 살리는데 자부심도 가지고 사명감도 있는 그런 의사요. 형님, 아니, 선생님은 누구보다 잘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 장례 치르러 갔을 때 저 없는 동안 병원에서 조부상에 무슨 휴가 주냐고 개인 휴가 쓰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독립투사처럼 싸우셨다면서요? 덕분에 제 연차 다 반납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예, 첫째 네가 직접 대답을 해봐라. 너 식구끼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정말 한 거야? 아이고, 기가 막혀서 이거 원 의사가 아니라 사이코를 집안에 들였구만. 이런 것들도 의사라고 가운 입고 환자 보고 있으니 환자가 돈으로 보이지 살려야 할 생명으로 보이겠어? 아이고, 한심해. 이놈아, 넌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시어머니는 제 얘기에 기가 막힌다며 혀를 끌끌 차셨고 제가 할아버지에게 건물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이 아직 믿기지 않는 건지 형님은 눈만 끔뻑끔뻑 뜨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할아버지에게 건물을 양도받았다는 증서를 핸드폰으로 형님에게 척하니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형님이 천천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 무서운 것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콧대 높은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건물주 앞에선 찍소리 못하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이었나 봅니다. 왜요? 제가 그냥 동서가 아니라 건물주 동서라고 하니까 갑자기 지나간 본인의 과오를 반성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 제가 아이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얼른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용서라도 해줄 것 같으셔요? 안 그래도 지금 병원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기 힘들어서 건물주 입김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형님 직장 못 다니게 한번 손이라도 써드릴까요?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동서가 건물주인 줄 알았으면 내가 동서 앞에서 그렇게 안 깝쳤었는데 나 한 번만 봐줘, 동서. 응?
동서도 내 얘기 들었잖아. 나 간호사들이랑 사이 안 좋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느라고 이제 갈 곳도 없어. 여기서 나가면 내 돈으로 개원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개원할 돈이라 제대로 모았겠냐고. 나 이제 다시는 동서한테도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함부로 안 대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던 인간도 결국 돈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을이 되나 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한 대 칠 기세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들들 볶았던 인간이 이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면서 내가 건물이라도 안 갖고 있었으면 이런 사과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나 싶어 기분이 착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시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렸냐고요? 아니요. 왜 그런 사람 때려가면서 저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자처하겠어요. 망신은 이 정도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 대신 형님 앞에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내려놨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형님은 이게 뭐냐는 듯이 절 올려다 보셨고요. 뭐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행동이 굼뜬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저한테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함부로 안 대한다면서요. 제가 그동안 형님 행동을 봐온 게 있는데 그 말 어떻게 그냥 믿겠어요? 여기 시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 한 장 쓰세요. 뭐든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엉엉 울던 형님은 그때부터 제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에 한자 한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간호사들을 존중할 것, 의사보다 하대하지 않을 것. 둘째, 간호사들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 셋째, 간호사들 휴가에 관여하지 말 것. 그것 외에도 10가지나 되는 내용들을 적고 본인이 직접 지장까지 찍었어요. 사과는 됐고 내일 병원 출근하면 형님이 직접 쓰신 각서 복사해서 간호사들 나눠주세요. 안 지키면 언제든지 이 병원에서 형님 빼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동서, 정말 나 한 번만 믿어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내가 내일 간호사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사과하고 각서 쓴 것도 나눠주고 할게. 이런 식으로라도 사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새삼 할아버지께 감사드리더라고요. 그 뒤 형님 정말 간호사들한테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과도 다 했고요. 제 앞에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기가 확 꺾여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 손 더럽히지 않고 현명하게 형님한테 복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잘한 거 맞겠죠? 이 정도면 우리 형님 다시는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밖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동서지간으로 지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낼 날이 오다니 사람 인생 참 모르는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마트를 운영하셨어요. 근방에서 비교할 곳이 없는 제법 큰 마트였고 전 나름대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몹시 금술이 좋으셨고 주변에서 소문난 인꼬부부였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께 첫눈에 반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시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성공해서 작은 구멍가게를 함께 차리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규모가 커져 꽤나 커다란 마트가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두 분이서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구며 지내오셨으니 사이가 좋으실 수밖에 없었고 제가 가끔 장난스레 두 분을 질투할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정말 보기 좋은 부부셨습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하루빨리 커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마트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적 전 학교가 끝나면 마트로 달려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골라 꺼내 먹으며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걸 몹시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전 마트를 드나드는 손님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전 이런 행위를 관찰놀이라고 불렀죠. 주로 살펴보는 것들은 매일같이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시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다든지 항상 사과를 사가시던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과일을 사가셨다든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대단한 탐정이라도 된 듯 어머니와 함께 수다를 떠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언제까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하고 평화로운 저희 가족의 일상은 제가 한창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산산조각나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자율학습이 끝나면 매우 늦은 밤이었고 집에 도착할 시간이 마트 문을 닫을 시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전 항상 학교 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마트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가게 마감을 하고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트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달려갔더니 마트 앞에 웬 구급차가 서 있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누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했나,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사람들 사이를 겨우 헤쳐나가 고개를 내미는데 들것에 실려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께선 정신없이 울며 그런 어머니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타셨고 제가 미처 아버지를 부르기도 전에 구급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선 계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일단 혼자 대강 가게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린 후 집으로 돌아갔고 새벽녘쯤이 돼서야 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병원에선 하루 이틀 안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 당분간은 마트 문을 닫고 여기서 엄마를 지켜볼 생각이다. 우리 딸 혼자서 밥도 잘 차려 먹고 학교 잘 다닐 수 있지? 뇌출혈이라니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평소 저희 어머니께선 식사도 건강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실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나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쓰러지시다니요.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께서도 밤새 우셨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눈을 뜨시긴 했지만 이미 뇌의 많은 부분의 손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나 언어 쪽에 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 훈련을 꾸준히 하신다면 차차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실진 환자에게 달려있기에 저희도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대로 허무하게 돌아가실까봐 매일 밤마다 울며 기도를 했던 제 정성이 통하기라도 했는지 얼마 후 어머니께선 정말 기적처럼 눈을 뜨셨어요. 그러나 사고의 후유증으로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셔서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죠. 아버지께선 어머니께서 눈을 떠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쏟아내셨고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버지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머닌 그 뒤로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으며 입원 치료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어 하나를 내뱉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짧게나마 더듬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죠. 그래도 정상인과 비교하자면 택도 없는 수준이었고 어머니께선 본인의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해하시며 자괴감을 느끼시는 듯 보였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와 아버지 모두가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치료엔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됐는데 이 약들에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줄줄이 들어놓았던 보험은 이 약물은 이래서 적용이 안 된다, 저 약물은 이 조항에는 포함이 안 된다며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를 몹시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돈은 당연히 쓸 수 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재활에만 전념하라며 어머니 앞에선 큰 소리를 떵떵 치셨지만 점점 남 몰래 한숨을 쉬시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마트 바로 근처에 대형마트의 체인점이 들어서게 됐고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가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즘 전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대학교 등록금이며 제 자취방 월세며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돈 들어갈 곳 투성이었죠. 아버지께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대학에 진학하라며 다른 곳에 쓸 돈은 없어도 너 공부시킬 돈은 있다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낮엔 마트에서 혼자 일하시랴, 밤엔 어머니 간병하시랴 너무 고생이시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집안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공부하겠다고 고집 부릴 생각 없어요. 어머니 어느 정도 회복되시고 집안 형편 괜찮아질 때까진 아버지 도와서 마트 일하고 어머니 간병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대학에 갈지 말진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봐도 되잖아요. 저한텐 대학보다 우리 가족이 훨씬 소중해요. 그렇게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간병에 전념하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하루 종일 머물며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니 아버지께서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마트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마트는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줄어갔고 결국 대형마트 체인에 완전히 밀려 문을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고민하시던 아버지께선 마트를 정리하고 택시 운전 일을 시작하셨어요. 신혼 시절 구멍가게에서부터 부모님께서 차근차근 일궈온 삶의 터전인 마트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제게도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기에 몹시 아쉽고 슬픈 마음이었죠.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냉정했고 어머니의 재활 훈련은 점점 더 더딘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단 절망감에 빠지셨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덜덜 떨리는 손가락 덕에 혼자 힘으로는 물 한 잔 제대로 마시기도 힘들어하셨고 마트 문 닫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론 더욱더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왜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모두가 잠든 새벽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숨죽여 흐느껴 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학교에 입학해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박탈감이 들었어요. 그날도 재활훈련 후 지쳐 잠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조용한 병원 복도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선 부쩍 짜증이 늘어나셨고 하루 종일 그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비위를 맞추고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반복되는 걸까? 끝이 나기는 하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했고 캄캄한 병원 복도가 꼭 제 미래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중 갑자기 비상구 계단 쪽에서 뭔가 쿵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평소 같으면 잠깐 돌아보고 말 정도였지만 절 제외하고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새벽이었기에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결국 전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난 계단 쪽으로 향했고 어두컴컴한 비상구 계단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 들은 소리였나 싶어 돌아가려던 순간 계단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계단을 내려가 보니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급하게 당직 간호사를 불러왔고 아이는 알고 보니 위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어요. 해당 층 당직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었죠. 다행히도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진 건 아니었던 터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쓰러진 후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며 제가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급하게 실려갔고 정신없는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어머니의 재활훈련을 위해 병실을 나서려는데 병실 입구에 익숙한 얼굴의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서 있었죠. 어제 계단에 쓰러져 있던 그 아이였고 아이의 보호자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본인이 깜빡 조는 사이에 아이가 몰래 병실을 빠져나갔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저 덕분에 살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런 아이가 뭐 때문에 입원을 해 있는 걸까 내심 궁금한 마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도 저희 어머니처럼 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병실의 위층은 1인실들만 있는 말 그대로 상당히 부자인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층이었고 아이 또한 아버지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원래 몸이 허약하셨는데 아이를 낳던 중에 생긴 문제로 목숨을 잃으셨고 아이도 미숙아로 태어나 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회장으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병원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아이는 태어난 후로 줄곧 병원에서만 자라 또래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껏 유일한 말동무가 간병인 아주머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틈만 나면 저희 병실을 찾아왔어요. 아이는 누나 하며 저를 잘 따랐고 저도 그런 아이가 참 귀여웠습니다.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여러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며 1년여간을 가까이 지냈죠. 아이는 아픈 상황에서도 참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그런 아이 덕에 저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기운 덕분인지 저희 어머니께서도 날이 갈수록 재활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시진 못했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회복하게 됐어요. 병원에선 통원 치료를 권유했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선 오랜 기간의 병원 생활을 청산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아이는 제가 병원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에 몹시 슬퍼했어요. 너무 울면 몸에 무리가 가니 울지 말라고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한참을 달래줬지만 결국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날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는 전날 울다 지쳐 쓰러진 탓에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이와 헤어지게 됐어요. 어머니께선 퇴원 후 집에서 재활을 이어나가시게 됐고 전 그제서야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기사 일을 하시며 벌어오시는 돈은 그닥 큰 돈이 아니었고 여전히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당연히 어머니께선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며 하루 종일 곁에서 모셔야 했으니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라도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하셨지만 전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난 1년간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무 걱정 없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께서 노력해 오셨듯 저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선 그런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낮에는 콜센터, 밤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몸은 많이 고되었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몹시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콜센터 일을 마친 후 잠시 집에 들렀다 식당으로 출근했고 그날따라 식당 일이 몹시 바빴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연달아 했고 주인 아주머니께선 제게 이따위로 일을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 어린애가 사정이 안 돼서 써줬더니 날이 갈수록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연신 죄송하다 고개를 수그리고 사과를 하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유독 힘드신 날이면 꼭 손에 맛있는 걸 사들고 퇴근하시곤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보니 아버지께서 무슨 심정으로 먹을 것을 사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족들과 야식으로 통닭이나 한 마리 먹을까 하고 연락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직 퇴근 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근처 회사에서 회식들이 많았는지 밤늦게까지 택시 손님이 많다고요.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주무시고 계시나 싶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 보니 불이 켜져 있기에 그 사이에 일어나셨나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나 싶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며 어머니 아버지를 불렀는데 두 분 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몹시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머니께서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또 한 번의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었고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의 몸은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 되셨어요. 아버지께선 그날 본인이 일을 조금만 더 일찍 끝내고 돌아왔다면, 어머니께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독한 자책감에 시달리셨고, 택시기사 일도 그만두시고 매일 집에서 술만 드셨죠. 두 분은 세상 어느 부부보다 사이가 좋은 부부셨기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아버지처럼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택시 일을 그만두신 아버지를 대신해 전 여전히 콜센터와 식당에서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앞날이 캄캄했죠. 모두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없이는 혼자서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던 아버지께서 그날은 제가 퇴근하니 저녁밥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동안 못난 부모 때문에 고생 많았다. 네 엄마 그렇게 되고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널 돌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넌 어렸을 적부터 참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딸이었지. 그래서 더욱더 네게 많은 짐을 지웠는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아무리 가족을 위하고 싶다고 한들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도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나이에 맞게 즐겁게 놀고 싶기도 했을 텐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척하고 네게 많은 부담을 줬던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너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다시 공부 시작해라. 다른 건 몰라도 너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이 한 몸 다 바쳐서 남은 인생 너를 위해 살기로 했다. 죽은 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 그래도 당신 떠나고 남은 인생 딸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거다. 그날 먹었던 김치찌개 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평생 요리라고는 해보신 적도 없는 아버지께서 끓여주셨던 그 찌개는 말 그대로 김치를 물에 담근 물인 양 밍밍하고 시큼했지만 제가 지금껏 먹었던 김치찌개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가득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께선 다시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전 콜센터와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랜만에 잡아본 펜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금세 다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전 목표하던 대학에 입학했고 정든 고향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향집에서 홀로 지내실 아버지가 걱정되긴 했지만 아버지께선 전화를 드릴 때마다 본인 걱정은 말고 너부터 잘 챙기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라 말씀하셨어요. 전 대학을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몹시 자랑스러워하셨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전 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고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었지만 고향집과 가까웠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공과도 관련이 있는 직군이었기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취직한 후로 고향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둘이 함께 지내기 좋기도 했고요. 그 무렵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부쩍 좋지 않아지셔서 택시 운행 시간을 많이 줄이셨고 평생 피워오시던 담배도 끊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아버지께선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결국 택시 운전 일을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차를 운전하며 보내셨으니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올 만했습니다. 어깨며 목이며 뻐근하지 않으신 곳이 없었고 특히 허리 디스크가 심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전 물리치료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오래 일을 하던 물리치료사였고 몹시 친절한 사람이었죠. 치료원을 찾을 때마다 가장 밝게 인사를 해줬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다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점점 더 호감이 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리치료원 특성상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모든 어르신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가끔 무턱대고 화를 내시거나 고집을 부리며 일하는 치료사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남편은 언제나 그런 분들에게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노련하고 능숙하게 대처하더라고요. 매번 진심을 다해 열심히 치료하고 어르신들을 성실히 모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이제껏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쑥맥이었기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호감을 표시하기 어려웠고 그저 음료수나 빵 같은 것들을 치료원을 찾아갈 때마다 건네주며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를 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 후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남편을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니 남편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살고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됐어요. 함께 종종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고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좋게 보고 계셨거든요. 아마 그 치료원의 어떤 환자에게 물어봐도 남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남편은 너무나 다정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야말로 제 운명의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두 분을 어렸을 적에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론 쭉 혼자서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은 어느 모로 보나 유복하고 부족할 것 없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왔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어렸을 적엔 어려운 가정 형편이 싫기도 했고 날 두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지. 날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였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건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 난 부모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날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계셨고 풍족하진 않지만 밥을 굶으며 지내진 않았고 거창한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무엇보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졌기에 널 만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 저의 스스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 또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 한 적은 없었거든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남편 덕에 저 또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남편과 함께 했던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게 참 무심하셨어요.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살 난 딸과 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제게 속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꺼냈고 전 단순히 체하기라도 했나 싶어 소화제를 챙겨 먹으란 얘기를 했죠.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속이 좋지 않아 점심을 걸렀다고 했고 그때까지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후 근무를 하던 남편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근처 구급실로 급하게 실려갔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바로 체한 것과 같은 명치의 통증이라고 했어요.
저희 남편처럼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해 넘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뒤 전 한동안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속이 안 좋다고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걸,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명치가 쥐어짜듯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 걸 미친 듯이 후회가 몰려왔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아버지를 보고 왜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탓하시는지 솔직한 마음으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막상 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나니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머리로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2돌이 지난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찾는데 아들의 아빠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왜 하늘은 내게서 소중한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건지, 왜 하필 나였는지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매일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와 어린 딸을 두고 전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도 전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딸을 집에서 돌봐주셨기에 회사 생활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몸이 성치 않으셔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없는 형편에 도우미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었고 그나마 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랐어요. 왜 이런 험한 세상에 나와 아이만 남겨두고 그렇게 빨리 떠나가 버렸는지 저를 향해 웃어주던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라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어요. 간신히 남편을 잊은 날엔 어머니가 떠올랐죠. 어린 시절 제 손에 가장 좋아하던 과자를 쥐어주시던 어머니 얼굴,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하며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 돌아가시던 날 환히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시던 표정까지 두 사람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전 몇 번이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간신히 정신의 끈을 부여잡고 버텨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쓰러지면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어린 딸과 모진 세상을 모두 겪고 쇠약해지신 아버지께서 기댈 곳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나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내던 저에게 일어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일은 몰아서 일어난다고들 하죠.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도 갑작스레 쓰러지셨어요. 회사에서 딸의 전화를 받을 때 심장이 쿵 떨어지던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계시던 아버지를 붙잡고 119에 전화를 하며 미친 사람처럼 울었죠. 이렇게 아버지마저 제 곁을 떠나시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제대로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금세 기운을 차리셨지만 한동안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죠.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병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지내던 때가 떠올랐어요. 20살의 제가 새벽마다 병원 의자에 앉아 했던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수많은 걱정들과 해결될 수 없는 고민거리들,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얼굴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퇴원하신 뒤론 병원을 찾을 일이 없어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한동안 가까이 지냈던 5살 배기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쯤은 어른이 됐겠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지금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으려나. 멍하니 앉아 시덥잖은 생각들을 이어가던 중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누나 맞죠? 저 기억하세요? 제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저를 누나라 칭하며 살갑게 아는 척을 하는데
처음엔 전혀 갈피가 잡히지 않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아이냐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해맑게 웃는 얼굴만큼은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저흰 병원 의자에 앉아 그동안 각자 살아왔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사실 완벽하게 다 나은 건 아니라 오늘처럼 가끔 병원에 와서 정기검진 같은 걸 받아야 돼요. 퇴원은 15살 때였어요. 누나 만났을 때가 5살쯤이었으니까 누나가 병원을 떠난 후로 10년이나 더 병원에 있었네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치료, 약, 다 너무 싫고 괴로웠던 것들 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저한테 신경 써줄 시간이 없으시지. 간병인 아주머니는 말동무가 되어주시긴 했지만 어디까지 고용인이었기에 절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시지도 않았고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픈 건 둘째치고 저한텐 친구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나가 제 인생 첫 번째 친구였던 셈이죠. 누나가 그렇게 가버린 후로 많이 쓸쓸했어요. 물론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이니 기억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진 않지만 누나랑 얘기하고 놀았던 게 몹시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퇴원하고 나서 남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물론 남들 다 마시는 술 같은 건 입에도 못 대지만요. 그래도 멀쩡히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아이의 근황과 어렸을 적 추억 얘기를 나누니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얼마만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떼를 쓰다가 저한테 엉덩이를 얻어맞고서야 병실 밖으로 나섰던 일, 함께 옥상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일, 밖에서 몰래 사온 떡볶이를 함께 나누어 먹던 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아이와 전 추억을 참 많이 또 쌓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옛날 얘기를 나누다 아이는 문득 제게 누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며 어머니께선 정정하시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어. 뇌출혈이 한 번 더 오셨거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 오셨지만 결국 제대로 된 처치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셨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참 정정하셨는데 웃는 얼굴로 날 배웅해 주셨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허망하더라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 오랜만에 펜을 잡아보려니까 처음엔 많이 어색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병원에서 지낼 땐 너한테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한글도 제대로 못 읽던 애가 벌써 대학생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나도 남들처럼 대학교에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하고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애도 있어. 딸이야.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키우고 있고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거든. 심장마비로. 인생 참 기구하지 않니? 어머니 그렇게 되시고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남편을 만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지. 남편은 나한테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날 세상 누구보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다니. 참 역설적이지 않니? 남편마저 내 곁을 떠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어린 딸이랑 아프신 아버지 두고 떠나고 싶단 못된 생각도 많이 했지.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버텼어. 내가 잘못되면 남은 두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어.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온 거야. 한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돼서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 별일 없으신 건 참 다행이지만 병원비가 워낙 비싸야 말이지. 너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상대여서인지 저도 모르게 구구절절 지난 세월의 얘기들이 넋두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쳤지만 주변에 말할 곳 하나 없었기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얘기를 다 해놓고는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다 꺼냈다며 신경 쓰지 말라, 바쁠 텐데 붙잡아둬서 미안하다 말하자 아이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누나한테 그렇게 힘든 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누난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날 누나가 절 발견해서 간호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그 뒤로도 누나가 있었기에 이 감옥 같은 병원에서 그나마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누나가 그렇게 떠나버린 뒤로 항상 궁금한 마음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이제 와서 누나를 찾기엔 적당한 명분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줄 알았다면 진작 누나를 찾아볼 걸 그랬어요. 누나도 알다시피 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작은 회사 운영하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누나가 하는 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나중에서야 얘기 전해 들으시고 누나한테 살해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마 아버지께서도 누나 사정 들으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경제적인 사례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누나 자리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요. 딸 돌보면서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요. 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너한테 그런 도움을 바라고 얘기를 꺼낸 거 아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너한테 털어놓아버린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얘기만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미안하다. 너무 반가웠다.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자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는 아쉬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절 붙잡진 않았고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병원을 나선 제 눈앞에 닥친 건 현실이었고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나마 아이를 돌봐주시던 아버지까지 쓰러지셨으니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렇게 2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앞선 글에선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제 회사 생활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절 몹시 싫어하는 상사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상사는 요즘 말론 골드미스, 흔히 말하는 노처녀 부장이었어요. 원래부터 성격이 깐깐하고 히스테릭해서 회사 사람들 모두 쉬쉬하며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죠. 저 또한 그 여자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었기에 최대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통 회사 일에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자 부장 눈에 그 모습이 몹시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사원들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대놓고 조롱을 하기도 했고 남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가도 꼭 제 것만 콕 집어서 지적을 하거나 다시 해오라 핀잔을 주기도 했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다른 직원들도 부장이 절 싫어한다는 사실을 눈치챌 정도였죠.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나갈 때도 그 여자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장은 분명 제 딸을 보면 난리를 치며 질색할 게 뻔했으니까요. 역시 예상대로 부장은 제가 데리고 온 딸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면서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애새끼를 데려오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뭐 그쪽 놀이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일하는 곳에 애새끼 데려오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상식이야?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 그렇게 오래 일하고도 겨우 그 정도 직급 달고 있겠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니까. 나 같으면 쪽팔려서 회사에 애새끼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도 못할 텐데. 부식하면 용감하다고. 애새끼 생긴 것도 딱 보니 지 엄마 닮아서 멍청하네. 아, 진짜. 전 그런 부장에게 너무 죄송하다. 비상식적인 일인 건 저도 알고 있다. 근데 정말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었다. 오늘 하루만 사정 이해해 주시면 주말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 사정을 했지만 부장은 지금 당장 애새끼 데리고 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서러움과 모멸감에 눈물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뒤로 비서들이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죠. 회장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빼도 박도 못하고 들켰으니 이제 잘리기라도 하려나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부장, 방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내 손녀한테 뭐 하는 짓이야? 회장님 입에서 나온 호통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조차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손녀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회장님께선 그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제 딸을 손녀처럼 돌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봐도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뭐라 대답도 못한 채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까 회장님께선 익숙한 이름을 꺼내며 이 아이를 알지 않느냐, 사실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에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기에 회장님께서 종종 사무실을 돌아다니시며 직접 사원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가벼운 안부를 묻기도 하시며 사원들과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해서 10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회장님과는 당연히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회장님께선 얼마 전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에게서 저와 만났던 얘기를 전해 들으신 회장님께선 심장마비 얘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냐 물으셨고 아들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아들도 설마 아니 제가 본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모든 사정을 알게 되신 회장님께선 기꺼이 저를 돕겠다 말씀해 주셨고 제 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손녀처럼 후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은 뒤집어졌고 특히 저를 구박하던 부장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에 박하고 권위주의적인 곳이 되었냐며 사정이 어려운 사원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지내야지 우리 회사의 사원을 잊었냐 부장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동안 사원들 하나하나 마주하며 대화를 나눈 줄 아냐며 아랫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아랫사람들의 짐을 대신 들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상사다. 당신 같은 인간은 상사 자격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부장을 해고하셨어요. 부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근무 태도가 불량했는지 아느냐. 본인은 상사로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멍청하다느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느니 하는 말들을 하겠어요. 그 모든 폭언과 막말을 눈앞에서 목격하신 회장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변명이었고 결국 부장은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전 한사코 도움을 거절하려 했지만 회장님께서는 완강하셨어요. 아들 목숨값에 대한 담례라며 그동안 줄곧 눈앞에 두고도 은인을 못 알아봤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하시더라고요. 인연이란 것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다며 부탁이니 거절하지 말아달라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씀하셨고 회장님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린 시절의 은인에게 감사함을 보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다 간곡한 부탁을 해왔고 더 이상 자존심 세우며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전 결국 기쁜 마음으로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출근해서 딸을 돌봐주시기로 하셨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 곁엔 전문 간병인이 하루 종일부터 아버지를 간호해드리게 됐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더 가깝고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됐죠. 처음엔 간병인 도우미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집까지 사주시겠다느니 말도 안 된다. 그런 큰 도움은 필요 없다 거절했지만 회사 가까이에 집이 있어야 출퇴근하기도 편할 테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전에 살던 집은 좁을 텐데 본인 손녀가 자기 방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앞으로는 고집 부리지 않을 테니 이것까지만 받아달라 하셔서 결국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베풀었던 작은 관심과 친절이 이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사실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요. 집에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달까요?
게다가 절 괴롭히던 부장이 잘리고 공석이 된 부장 자리엔 제가 앉게 됐습니다. 물론 부장 바로 밑에 직급이 저였고 부에서 가장 연차가 긴 사원이긴 했지만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회장님께선 절 낙하산으로 앉혀준 것이 아니라고 빈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저였다며 부원들도 모두 제가 부장이 되는 걸 반기는 눈치였고 본인이 보기에도 제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걱정 없이 회사를 위해 한 몸 바쳐 열심히 일해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회장님의 말씀에 애사심이 끌어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제 온몸을 갈아서라도 이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그 뒤로 아이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 딸과 함께 제 아이에게 해줬던 것처럼 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시덥지 않은 얘기를 나누며 놀아주고는 합니다. 어렸을 적에도 참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 모습 그대로 컸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대학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울적하기도 하지만 생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저만 힘들고 남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힘든 시간이 있으면 언젠간 반드시 행복한 시간도 와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지나가면 그 너머엔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과거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텨봐요. 사람이 언제까지 불행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도 언젠간 제게 찾아온 것과 같은 행복이 꼭 찾아올 거예요.